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오늘 검은 수요일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2.85% 하락한 4004.4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오늘 많이 떨어져서 장중에는 3,900선이 붕괴됐지만 막판에 낙폭을 줄이며 4,000선은 회복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600원으로 10만 전자선을 지켰고요. SK하이닉스는 57만 9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는 4004.42, 코스닥은 901.89로 종료가 됐고 환율은 11.5원 오른 1,449.4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고공행진하던 코스피 오늘 장중에는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정말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지 싶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장만 놓고 보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예. 개장하자마자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코스피는 6% 넘게 떨어져서 3,860선까지 밀렸습니다. 예. 정말로 그나마 개인들이 정말로 외국인의 매물 폭탄을 온몸으로 지금 막아내는 형국인데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하루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을 팔았고요. 예. 어제 3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외국인은 이틀 동안 아마 지난달 매수했던 전체 순매수 금액을 웃돌 정도로 매도 공세가 조금 심한 상황인데 오늘 개인들이 2조 4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오늘 아마 일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나이크 커브형이에요. 개장하자마자 9시 45분쯤 저점을 찍고 네. 2% 넘게 하락했다가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하면서 그나마 4,000선을 지켜냈고요. 예. 코스닥도 900선을 지켜내면서 하락률은 2.8% 내외입니다. 10만 전자를 지켜내면서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증시가 갑자기 급락한 이유, 검은 수요일이 된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예요.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특히 AI 거품론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들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지금 12월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가세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칩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나라만 쓰겠다. 맞습니다. 꼭 집어서 중국이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6만 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 좀 어떻게 좀 잘못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네. 이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높았고 대부분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패닉셀이긴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는 좀 환율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늘 예. 보니까 환율이 1,449원이에요. 예. 정말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기서 더 나타난다면 달러가 여기서 더 강세로 가면 정말로 좀 불안합니다. 예, 개장 이후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지난 4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미 관세발이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좀 발현이 되는 건가요? 일단 매도 사이드카라는 건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종목 선물 지수가 있습니다. 선물 지수가 전날 대비 5% 넘게 등락을 거듭하면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5분 정도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거든요. 과열을 시키는 장세인데 9시 45분 정도 되자마자 바로 예. 5분 정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바로 10시쯤, 10시 한 40분쯤에는 코스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코스닥은 선물 지수가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가 좀 정지가 되는데 예. 이렇게 지금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한 건 아마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아마 처음인데 일부에서는 그랬어요. 이러다가 6%가 아니라 현물 지수가 8% 넘게 빠지면 서킷 브레이크라는 더 강력한 과열시키는 장치가 발동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조정을 받으면 언제쯤
주식을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증시 예탁금이 사상 최대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형주만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11만 전자 그리고 60만 닉스가 넘어가니까 이거 조정받으면 사야겠다라는 돈이 85조 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대 덕분에 장막판 낙폭을 상당폭 만회한 겁니다. 예,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주식 순매도한 이유는 설명을 해주셨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몸으로 막아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나마 장막판에는 기관들도 순매수로 돌아서서 오늘은 수급 주체만 보면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그게 예. 코스닥, 코스피 똑같이 외국인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6,700억 원을 팔았으니까 상당량 선물까지 포함하게 되면 금액은 더 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만 자산이 이제 증시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위험 자산으로 비트코인 있고 안전 자산으로 이제 금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 모든 자산이 다 올랐잖아요. 금 투자했죠. 은 올랐고요. 여기다가 주식 올랐고 코인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예. 에브리싱 랠리란 말이 나왔거든요. 에브리싱 랠리가 되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저달러, 저금리, 그리고 저유가. 세 가지가 맞물리니까 시종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좋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좀 불안합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석 달 만에 100, 석 달 만에 최고 강세를 보였어요. 유로존의 경제가 좀 흔들려요. 예. 유럽의 재정 위기, 또 일본은 아베노믹스 2로 인해서 엔화 약세, 네. 달러 강세를 견제할 만한 통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 200억 달러 10번에 나눠 분할은 하지만 저게 감내 가능한 수준이야? 그러다 보니 여전히 환율은 불안했었고요. 이 두 가지가 특히나 미국의 FRB의 이제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저금리일 때 돈은 수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네. 그런 이제 시사를 하니까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물론 확인해야 돼요. 뭐 연준의 12월 이제 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FMC는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에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기대감이 한 90%를 넘었지만 지금 한 70% 초반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네네. 그냥 이러다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몰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브리싱 랠리가 꺼지니까 네. 비트코인은 10만 이제 달러가 깨져서 예. 1억 5천만 원대까지 예. 금도 아마 4,400달러 트라이온스당 갔었는데 지금 4,000달러가 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초 대비 이 모든 자산들이 40에서 60%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남기 때문에 네. 지금 패닉셀이라고 해서 어쨌든 네. 모든 걸 고점에서 팔고 현금화하자라는 네.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오늘 패닉 온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럼 앞으로 전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5천 시대도 공언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게 코스피가 70% 넘게 올랐어요. 네. 아마 코스피가 이제 올해만 70% 넘게 올랐는데 IMF 이듬해 몇 번 없는 굉장히 장기 랠리거든요. 손가락 안에 드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받고 가는 게 조금 여기서 쉬어가는 게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더 낫다. 물론 이제 미국발 악재 가운데 저는 이제 가짜 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 칩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칩에 들어가는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칩을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상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오히려 시장을 좀 억누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12월에 정말로 미국이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할지 저는 금리 인하 내지는 동결이 반반 절반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예. 그걸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저렇게 1,450원으로 올라가면 외국인이 그래도 지금 1,400원대에서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한 이유는 환율 변동폭보다 지금 반도체 슈퍼랠리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1,450원, 1,500원 올라가게 되면 발을 더 뺍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게 단기 조정,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지 이게 지금 물론 미중 시장은 지금 일부 조정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경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의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예. 근데 한국 증시는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 예. 올해 잠깐 반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조금 상황이 틀리다. 반도체 이유 있는 강세거든요. 예. 왜냐하면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있는데 내년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2~3배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실적 펀더멘털 살아있고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 뭐 3차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 조정이 끝나면 네. 유동성 랠리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급격한 변화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에게서 가방 선물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통일교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추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 입장문이 나왔죠. 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간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해온 김 씨 측이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측이 가방 2개와 목걸이 1개 등 8,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3차례에 걸쳐 건넸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는데요. 변호인단은 김 씨가 전 씨의 설득으로 가방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전 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통일교 측 선물에 실물을 확보한 특검이 사용감이 있었다고 밝힌 부분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다만 김 씨 측은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은 없었고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그럼 김건희 씨 측이 갑자기 이런 입장문을 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알선 수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성배 씨가 진술을 바꾸고 돌려받은 물건을 특검에 제공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입니다. 보석신문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김건희 씨 측은 그제 치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중기 특검팀은 김 씨의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늘 법원에 기각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게 접촉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은 또 김 씨 측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당장 의견서를 내기보다는 나머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공판에서 최선을 다해 다퉈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6차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전성배 씨 측이 준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을 당시 샤넬 매장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김 씨 측이 돌연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증인 신청이 철회돼 오후 재판은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 증인 신문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간 추 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본인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일단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문건에 서명을 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목소리의 주인이 한 전 총리인지는 확실치 않고 서명 요구에 항의하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떠난 뒤에 한 전 총리가 서명과 관련해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대신 CCTV 등 관련한 증거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열렸습니까?
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김태우 의원과 서범수 의원의 공판전 증인신문이 잡혀 있었는데 일단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범수 의원 역시 앞선 두 번의 신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다만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 마지막까지 조사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표결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한다면 단기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건 의원은 오늘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영변된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의 추진과 철회 과정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동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른바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673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죠. 국회 예결위는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측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확장 재정이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불리한 경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 측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과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대인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아침 회의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AI도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예산답게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와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재해 재난 예산 등까지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호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때 대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 쿠폰과 관세 협상의 실패로 인한 고환율이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재정 살포 예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 프로젝트 반응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전국에 막이 올랐지만 이번 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에선 내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성역이냐며 이 대통령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스토커처럼 집착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죠. 네, 특히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민주당이 하루 만에 포기한 재판 중지법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과 함께 웃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당정 갈등은 없다고 했지만
당 내에서조차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논의 없이 당 지도부에서 재판 중지법을 꺼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컷오프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직접 영입했던 유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불공정한 면접으로 탈락했다며 정 대표에게 결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주위에서 친명이라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재판중지법 해프닝을 계기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재판중지법 철회는 눈속임 쇼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 왜곡죄와 배임죄 폐지 등은 오직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거라며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독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서 협력업체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네, 올해 제철소, 건설 현장 등 포스코 관련 사업장에서 노동자 6명이 중대재해로 숨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사고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 작업을 준비하던 작업자 4명이 쓰러진 건데요. 사고는 공장 밖에서 일어났고 유독가스가 누출돼 이를 들이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급차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50대 노동자 1명이 이송 중 중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 작업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마신 가스는 불산이나 질산가스로 추정되는데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스코 측은 산해 소방대를 동원해 흡착포 등으로 제독 조치를 벌였고 여의치 않자 2시간 뒤쯤 소방당국에 신고해 조치를 모두 마쳐 현재 잔류가스는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주변 진술을 통해 가스가 샌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올해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만 6명이 포스코 관련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스코의 산업재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7월인데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공기에 끼어 숨진 겁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 1월 경남 김해, 4월 경기 광명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등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랐던 사실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포스코는 장인하 회장이 직접 안전진단 TF를 가동하고 혁신 계획을 내놓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또다시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두고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재연된 반쪽 시정 연설, 정치권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본회의장 밖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범여권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장 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팬 미팅 장소를 방불케 했죠.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두고 여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 같은 풍경,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바로 3년 전에 2022년 10월 26일입니다. 그때 민주당
그때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바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당사 압수수색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접근 세력 김용 민주연구원 본장을 쉽게 말하면 압색한다 그러니까 그 사유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헌재 재판정에서 이 같은 말을 하면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네, 하지만 여당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유일까요? 네, 그때는 검찰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특검의 영장 청구였거든요. 윤석열 저희들은 검찰 독재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과는 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죠. 네, 3년 전인 2022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여야만 바뀌었을 뿐인데 같은 야당의 보이콧 풍경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와 지금은 다른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나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께서는 과연 제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주실까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죠.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역대 처음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었고 지금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다. 이 부분이 다르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보이콧에서 넘어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좀 격한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은 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먼저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고 국민의힘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런 시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라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죠.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특검이 이 시정연설 하루 전에 그렇게 구속영장을 쳐서 말하자면은 우리 전직 원내대표를 구속해서 결국에는 내란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서 해산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저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민망했다고 그러면은 글쎄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이런저런 작은 에피소드 해프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예, 민망했지만 불가피했다. 이렇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면서 전쟁을 선언했었죠. 정청래 대표, 이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맞섰는데요. 여야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 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한 해 만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입니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입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네, 자기 재판 공소 취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청래 대표는 이거는 대선 불복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이제 양당의 대표의 발언치고는 사실 대변인의 논평 수준도 좀 보다 떨어지는 이런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님의 발언은 조금 더 서로 좀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방향의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저런 이제 공세를 서로 주고받으려면 뭐 대변인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언어가 너무 빠르다. 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비판, 비난 또 국정농단에 대한 이런 지적을 저희가 쭉 하면서도 사실은 탄핵의 티읕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걸 꺼내는데 정말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고민하고. 그 말을 꺼내면서 사실은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까 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표현을 쉽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이고 자제했는데 요즘에 좀 아쉬운 것은 장동혁 대표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저렇게 너무 쉽게 현직 대통령을 이제 임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끌어내린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시는 것은 아무리 그 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네. 대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공격을 해도 좋은데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가 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대변인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최후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민께 안심시키는 그런 수준의 발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표현은 너무 과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렇게 받아쳤어요. 장동혁 대표야말로 마지막으로 시정연설을 들을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다. 이걸 강조한 것 같은데요. 작용 대 반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3대 특검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의힘을 그냥 절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여당이 만드는 게 아니고 야당이 만들어서 의혹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국정농단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주도한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또 특검이 드루킹 특검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 야당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거를 이제 여당이 이 트로이카 체제로 해갖고 저희를 절멸시키려고 하는데 저희가 내란 정당을 프레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당에 18명의 의원님들이 한시에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하자는 표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다른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의결을 보고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달라는 의총 결과를 제가 당시 원내수석이었는데 저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그런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을 할 때 직권남용을 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에서는 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자가 찾을 수 없으니까 공모자가 찾을 수 없다 그러고 이 우스운 게 투표 방해가 아니라 투표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라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저희를 대화해야지 그런 오고 가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부실한 공소장을 지적을 하셨고 특검은 원래 야당이 추천하는 것인데 여당이 추천한 만큼 어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말씀 우리 배 의원님 들어봤습니다. 말씀에 한 말씀 제가 붙이면 맞습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12.3 불법 비상 계엄을 일으킨 그 민주주의를 말살한 그것에 대해서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국민은 그것을 정리하라고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형식적으로
여당이고 법적 지위도 여당이지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청산할 책임을 진 야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있던 야당이 추천했던 그런 어떤 집권 세력의 국정농단에 대한 그러한 특검의 구성과 이번의 특검의 구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추경호 의원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또 국회에 와서 곧 이제 체포영장 동의서 올 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 문제를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늘 하시는 말씀대로 있는 대로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특검이 무리한 수사가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추경호 의원께서도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격한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과정을 어차피 이 과정은 밝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이건 역사를 바로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차분하게 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또 정치권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진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린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두고 당 안팎의 여지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명청 갈등을 의식한 듯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에이펙도 대통령 시정연설도 A급이라고 추켜 세운 정청래 대표.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온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두 손으로, 이 대통령은 한 손으로 악수를 하고 있고요. 눈은 마주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조희대 청문회 논란에, 아세안 순방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 등에 묻힌 데 이어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홍보를 해야 할 시점에 재판 중지법을 띄워 대통령 외교 성과에 당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 시각 어떨까요? 조금 엇갈립니다.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깨자라고 한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관계도 A급입니까?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A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S급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변에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당대표 간의 어떤 이견이랄까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얘기는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일각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이달의 포토제닉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한민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F로 들었는데 S였습니다. A보다 더 높은 S다. 저는 F로 들었습니다. 저는 F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좀 얄궂은 뭐 사진 하나가 있었죠. 그 정청래 대표가 경주에 가셨는데 황금왕관을 쓰신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SNS에 정청래 대표가 올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참 왕이 되고 싶어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듣긴 했는데 그걸 보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재판 중지법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좀 전에 나왔듯이 부산시당위원장도 이재명 전 대표가 픽업한 사람을 컷오프로 쳐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또 왕이 되고 싶으신 분이 또 계시면 이게 영린을 건드리면 시끄러워질 텐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여당 대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각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는 나가서 선명성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네. 명실상부한 리더가 돼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원내대표도 있고 대통령도 계신데 이렇게 튀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재판방지법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통령을 위하는 듯하지만은 사실상은 정청래 대표를 위하는 측면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권이 유지가 돼야지 본인도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방지법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을 자기 편으로 늘리거나 대법원 행정처를 붕괴시켜갖고 대법원장을 무력화한다거나 사심제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를 자기 편이니까 좀 한다거나 무슨 법 왜곡죄를 만들거나 이거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참
묘한 시기에 묘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국합, 당대표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네. 자꾸 엇박자설이 나오다 보니까 국합, 배드캅을 넘어선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재판중지법, 국정안전법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추진하겠다는 것과 철회하겠다는 것 다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철회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계속 군부를 떼주니 민주당이 물이 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은유적 표현을 계속 한 2주간 해올 만큼 이제 국민의힘의 이 부분에 공격이 계속 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님은 그 온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표 마이크 앞에 피켓도 붙여놓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은 이것을 재임 중에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그렇게 국민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재판을 다시 중지하자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미 중지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를 떼니 물이 끓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제발 좀 이거 아주 그만 좀 공격하세요. 그래 국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이 자꾸 저렇게 재개하라고 그러니 저희는 방어하는 정당방위입니다. 네. 라고 설명한 거예요.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당정대는 어느 때보다 저도 청와대 생활이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서 잘 하고 있고 실무자들끼리도 당정대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뭐 충분하게 잘 소통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마디만 좀 첨언을 하자면 재판 중지법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고법원장이 파기환송된 거를 이론적으로는 다시 재개할 수 있겠다니까 민주당에서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틀 전에 법무부하고 그 법제처에 소추라는 뜻이 뭔지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질의를 보냈는데 이틀이 되도록 오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소추라는 뜻은 기소를 한다는 뜻인데 근데 민주당에서나 그 용산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재판을 포함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 물어봤는데 챗 GPT는 그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네, 정확한 답변이 오면 저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김 씨가 왜 돌연 태도를 바꾼 걸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김 씨가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2차례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과했는데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전성배 씨가 설득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며 배우자로서 더 엄격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 사실을 그동안 부인했던 김건희 씨, 왜 말을 바꿨을까요?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인정을 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인했고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다이아 목걸이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다이아 목걸이는 훨씬 더 비쌉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를 주고받았다면 분명히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고 청탁을 했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샤넬 가방 2개, 김건희 씨가 그동안 줄곧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처음으로 오늘 인정을 했는데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예, 뭐 보석을 신청을 했고 그 보석을 받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백만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가요? 상대적 굉장히 저가죠.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상대적 저가라고 지금 메모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럴 겁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첫 담화를 발표할 때 정말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인 모습은 정말 이분이 우리 대통령이 맞았나? 라고 하는 정도의 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곧 계속 부인해 오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본인의 보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선택적으로 이것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실 것이고 법원도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도해드린 변호사 의견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라프 목걸이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고 샤넬 가방 2개만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들이 이제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하시겠다고 이제 공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그 모 영부인께서 옷을 한 80벌을 사셨는데 관봉권을 가진 현금 따발로 사셨는데 그게 대통령 특활비가 아닌가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검찰과 경찰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애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이번 기회에 꼭 좀 신설에 좀 이렇게 임명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며 작심 증언을 한 걸 두고 후폭풍이 거센데요. 윤 전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재판부의 권유도 뿌리치고 밤 늦게까지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그제 재판 상황부터 보시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네.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충격 증언에 대한 당 대변인의 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총 얘기를 안 하다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살이 농담이라면 내라는 장난이었냐며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농담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치부한 국민의힘 대변인과 달리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심각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대변인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이준우 대변인께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저런 이제 방어를 하신 것이죠. 뭐 대변인이 늘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저는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잘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 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가요? 그 수첩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씀에 대한 곽종근 사령관의 폭로 이것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떠오르게 하고 아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까지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세계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꿈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모름지기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 이런 말들을 하도록,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웅변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입장에서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려다가 나온 뭐 실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친구끼리 죽인다, 이런 농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뭐 부적절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대변인의 어떤 충정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코스피 4천 붕괴가 아닌 숨 고르기라며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주식 B2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근데 요즘 빚내서 나 주식 투자할래 하는 이제 B2 투자자도 좀 늘고 있대요.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이제 B2도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코스피 상승에 찬사를 보내던 여당, 붕괴라는 용어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박수현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숨고르기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던데 사천선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코스피 4천을 넘었을 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며 자화자찬하더니 4천선이 붕괴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한다며 코스피 5천 숫자 집착의 끝은 언론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결국 뭐 막판에 4천선을 지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4천선이 무너지긴 했었는데 장중에 무너진 거 붕괴 아니다. 붕괴란 표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오늘 제가 언론을 입틀막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하는데 이제 백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기자님께서 4천선이 붕괴되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깜짝 놀라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런 어떤 국민의 뭐 부동산, 또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또 주식이든 사실 국민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든 정치든 이런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4천 이하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뭐 어느 정도 지속되면 그것이 붕괴라고 하는 표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잠시 오늘 이렇게 그렇게 됐던 상황을 가지고 그걸 붕괴라는 어떤 확정적 표현으로 쓰는 것이 국민께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뭐 다른 뜻은 없었고 한 주식도 없고 투자도 안 해서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숨고르기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던데라고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한 것인데요. 당연히 4천이 넘어서는 중에도 여당 내부에서는 이것이 숨고르기라고 하는 이런 그 장의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자제하자라는 흐름이 내부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좀 구조적으로 길게 보면서 저희가 한번 판단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B2,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것, 이 말을 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제 인터뷰였는데 B2에서 주식하는 거 괜찮다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좀 주식이 떨어진 느낌이어서요. 아주 부적절하고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름이 아니라 저분이 금융위 아마 사무총장인가요? 사무처장 하실 때 6.27 대책을 서안을 해서 우리 청년들, 서민층이 이른바 빚을 내서 대출을 해서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집 사는 거, 전세 대출을 깡그리 다 막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부동산은 사면 안 되고 주식은 된다 이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주식 시장에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10조 원 정도가 빚을 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어제 아침에 하셨는데 그걸 보고 빚을 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폭락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728조라고 역대 최대라고 자랑을 하시는데 그거 국채를 110조 원이나 찍어냅니다. 그 국민의 빚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을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110조 빚지는 거는 악이고, 그리고 부동산 대출 통해 갖고 집 사고 전세하는 거는 악이지만 저렇게 캐세라세라 해갖고 저렇게 증시에 돈을 퍼부어갖고 나중에 폭락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이거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빚내서 주식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금융위 부위원장의 말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가운데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34채가 서울에 있고요. 이 가운데 20%가 넘는 61채는 강남 4구에 집중이 됐습니다.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도 61명으로 전체 20%가 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은 19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국민 평균인 4억 2천만 원의 4배가 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투톱 누구일까요? 382억 원이 넘는 박정 민주당 의원과 314억 원이 넘는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0.15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규제 지역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합니다.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1호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건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통계가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천하람 대표가 아주 똑똑하고 평소에 신중한 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셨는가는 잘 정부가 한번 따져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것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정부가 뭐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 네. 이것은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월이나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이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기준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는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정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시는 7월부터 9월을 이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신데 그런 9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6월부터 8월 통계를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택법 시행령에 이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국회의원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정부가 더 국민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천하람 의원에게도 네.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천하람 의원은 10.15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뭐 소송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개혁신당이 계속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론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천하람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0월 13일 날 열었고 정책이 10월 1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3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7, 8, 9 세 달의 평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 8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빠져나갈 8군데가 서울 4곳, 경기 4곳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천하람 의원을 되게 신뢰할 만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동탄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면 국민 평형인데 10-15 정책이 발표되니까 풍선 효과로 5천에서 1억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주거 사다리가 많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개혁신당이랑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이 있다. 네,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개혁신당 쪽에서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덮친 인공지능 종목 거품 우려에 오늘 코스피도 2.85% 급락했습니다. 개인 매수세에 종가 기준 4,000선을 지키긴 했지만 오전 급락세에 자동 매도 주문을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환율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경제부 이승은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오늘 2.8% 넘게 내려 4,0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를 덮친 인공지능 종목 거품 우려가 옮겨 붙은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85% 하락한 4,004.42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낙폭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증시가 급락한 지난 8월 1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컸습니다. 코스피는 4,000선은 물론 3,900선까지 내주며 한때 3,867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개인 매수세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66% 하락한 901.89의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폭락장이던 오전에는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1년 3개월여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5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4%대 하락한 10만 600원에,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한 57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조정과 안전자산 선호의 겹 악재를 만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을 터치했습니다. 결국 오후 3시 반 기준 11원 5전 오른 1,449원 4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대미 현금 투자 부담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심화하고 있어 환율 전망의 눈높이가 1,5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현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던 이 남성은 법원에 들어서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당시 서 씨의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로 돌진했는데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했던 모녀를 덮친 뒤 20m쯤 떨어진 풀숲에서야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30대의 딸 역시 무릎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관광을 위해 한국으로 찾은 여행 첫날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차가 인도를 지나서 잔디밭에 갑자기 엉뚱한 데 서 있으니 이거 사고구나 그렇게 느꼈죠. 저도 막 떨리고 막 겁났었죠. 서 씨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1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장례 절차는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현역 해군 병사가 휴가 중 해외를 오가며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병사 등이 이 국내로 반입한 각종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70여 명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급히 달려가는 경찰 수사관들. 한낮 추격전 끝에 남성이 결국 붙잡힙니다.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하는 남성. 신문지 안에선 주사기가 나오고 지갑 속에선 마약이 담긴 봉지들이 발견됩니다. 마약 사범들이 검거되는 모습인데 이들이 투약한 대마 등을 들여온 건 다름 아닌 20살 해군 병사와 그의 친구 등이었습니다. 해군 상병 A씨는 지난 4월 휴가 중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에게 액상 대마를 받아왔습니다. 태국 마약상과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한 대를 부대로 몰래 가져왔고 지휘관 허락도 없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A 상병의 제안을 받은 친구까지 태국에 가서 대마 10kg을 여행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밀수한 마약은 모두 24,000명분.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유통책에게 건네진 뒤 논밭 등에 숨겨놨다가 은밀히 팔렸습니다. 해군 상병을 비롯해 밀수와 판매, 투약까지 모두 76명이 붙잡혔는데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한 10명은 관련 전과가 없는 20, 30대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유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능숙하고 여행객으로 가장하기 쉬운 젊은 세대들이 돈벌이를 위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통상 마약을 투약하다가 공급책으로 활동하는 예전 방식과 달리 이제 단순 돈벌이를 위해 관련 범행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면목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변전실 화재로 이번 주 임시 휴업하게 됐는데요.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을 이준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주택 1층 깨진 창문 밖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납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면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10여 명은 대피했지만 1층에 살던 30대 남녀 부부는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된 전기 이륜차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곧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오전 10시 10분쯤엔 대전 목동의 한 초등학교 변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당국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등 750여 명도 급히 대피해야 했는데 화재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학교 측은 임시 휴업 조치를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차이툰 범죄단지에 있는 리딩방 사기 조직의 거점입니다. 해당 조직은 한국인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투자로 300% 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활용했는데 피해자 84명으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이 모두 1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2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남은 공범 9명과 중국인 총책 등을 뒤쫓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달리기 할 때 입는 러닝 재킷 8종 가운데 절반은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발수성이 빨래를 할 때마다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러닝 재킷 8종을 5번 세탁했더니 뉴발란스와 데상트, 아디다스, 언더아머 제품 발수성은 2계단 떨어졌지만 나이키와 안다르, 잭스미스와 휠라 제품은 발수성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9개월 국정평가 성격을 띤 첫 일반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서 첫 무슬림 뉴욕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도 주지사 선거가 열려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로 공화당과 갈등 중인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사상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된 인도계 30대 진보 성향의 정치인 조란 맘다니.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뉴욕 주지사를 지낸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습니다. And it is time to finally respond with the urgency that New Yorkers deserve. An urgency that reckons with these same New Yorkers having had to face rent hike after rent hike year after year. 시민들은 새 시장이 살인적인 물가로 악명 높은 뉴욕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For
affordable housing is very important. I think that child care is a legitimately very important topic. Number one, safety, and then bringing businesses back here, and also, allowing people to live in this difficult city.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면서 당선 저지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고 맘다니와 만날 것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Here's the good news. He's got to go through the White House. Yeah, I'll speak to him.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나란히 공화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 공화당에 투표하면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고 설득했지만 민심은 냉랭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 민심의 경고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30대 무슬림 청년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 뉴욕에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며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미국 정치 지형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맘다니 이번에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예, 그래도 우리 앵커님은 발음을 잘 하시네요.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영어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태어난 데는 1991년도에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친 모친이 다 인도계 무슬림이고 본인도 이제 인도계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친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지금 인류학 교수를 하시고 어머니는 또 아주 유명한 인도 영화 감독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7살 때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쭉 다녔는데 뉴욕에 아주 그 명문 고등학교죠. 브루킹스 과학고를 다녔고 예. 그리고 이제 메인주에서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획득한 게 2018년도예요. 네. 그러면 이게 27살 때입니다. 굉장히 늦게 이 시민권을 획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이제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그건 예. 좀 더 따져보긴 해야 될 텐데 워낙 이렇게 미국의 시민권 얻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굉장한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에 바로 뉴욕주의 그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왜 그러면은 이 정치로 입문을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 게 뭐냐면은 주택 상담사였어요. 그래서 주택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주고 풀어줄 건가 하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제 직접 거기에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예. 문화적 배경이나 출신도 눈에 띄는데 나이도 눈에 띕니다. 네. 91년생 34살이라고요. 네, 뭐 34살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MZ 세대죠.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여야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조금 원로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34살에 그리고 아주 짧은 이런 그 이민 2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7살 때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뉴욕 시장이라는 게 그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서울시장인데 사실상 서울시장은 거물급들이 주로 이제 나가서 되는 거잖아요. 뉴욕시장도 주로 이제 거물급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내세운 그런 그 공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워낙 파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아주 완전히 이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린 나이에도 죄송합니다. 좀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뉴욕시장에 당선됐으니까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정치 지형을 흔들 만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파격적인 공약을 저희가 화면으로 같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또
5살 미만 아동 무료 보육. 뭐 듣기는 좋은데요. 이런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맘다니가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가 살인적인, 그러니까 뉴욕의 살인적인 생활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아주 급진적인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민주만 빼면은 이제 사회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시 지나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주거비 문제 이게 이제 제일 클 수 있는데 임대료를 동결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좀 인상하겠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16.5달러 정도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3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예. 버스 요금을 이제 무료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자들 정세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돈이 필요를 하잖아요. 네. 예.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 하면 바로 이 부유세 그걸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를 지금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부유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올리겠지만은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보다 한 2% 더 많게 이렇게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지금 7.25% 11.5%까지 올리는 거고요. 소득세는 이제 2%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이 계산된 거 보니까 한 90억 달러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90억 달러인데 자기가 지금 공약한 걸 실천하려고 하면 한 70억 달러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민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정말 뉴욕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데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한 것 같아요. 예, 공약도 파격적이긴 한데 소통 방식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큰 공감을 산 것 같더라고요. 뭐 영상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건지 굉장히 히트를 친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I'm freezing your 제 rent 영상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이제 바다로 뛰어드는 지금 이 모습. 이게 굉장히 좀 큰 공감을 일으킨 것 같아요. 네, 저게 지금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는 걸로 봐서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겨울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본인이 뛰어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뛰어 들어갔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는 추워 죽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 렌트라는 것은 이 렌트비 때문에 나 죽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이렇게 일으켰고 또 이제 공감대를 많이 이렇게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래퍼 출신입니다. 그래서 래퍼 출신인데 그 래퍼의 그 힙합 래퍼의 뭐 이름이 카다멈이라고 하는 그런 래퍼 출신이고 또 영화 OST에도 참여한 그런 경력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게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화 감독 출신이니까 아마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지나갔습니다만은 사람들하고 도대체 그 뉴욕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뭘 내가 해줬으면 좋겠나, 어떤 공약이 필요하냐 이런 걸 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다 물어본 결과가 공약으로 나왔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급진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이제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샀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렇게 시장에 당선되는 결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죠. 예,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로 미국 시민권을 딴 지 7년 만에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는 또 파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뭐 공약이나 이런 내용만 봐도 트럼프와는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모두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맘다니가 혹시 당선될까 봐서 지금은 이제 뉴욕의 시장을 3번 연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성추문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두모인데 이 그 두모를 둘이서 이제 예비 경선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모가 떨어졌죠. 떨어지고 이제 맘다니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니까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맘다니가 되는 것보다 이 공화당을 지지해 줘야 되는데 공화당 후보 오히려 그냥 이 사람 무소속을 이제 지지해 줬거든요. 그래서 두모가 오히려 당선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살짝 맘다니의 당선의 혹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해온 발언들을 많이 했다. 미치광이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했더라고요. 외모나 목소리까지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거 잘 하시잖아요. 원래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이후에는 또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까요? 뭔가 신경을 쓰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당선이 이제는 확정이 됐으니까 뉴욕으로 가는 연방 정부 지원금 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대충 어디다 쓰이느냐 하면은 메디케이드에 써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 그다음에 교육,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교통, 주택 프로그램 이런 데다가 쓰이거든요. 예. 전체 이제 뉴욕시의 예산을 한 100으로 따지면 뉴욕시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이 한 60% 좀 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에서 얻는 것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적하에 한 30-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맘다니하고 아마 일전을 한번 벌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걸 이제 끊게 되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그러면은 뉴욕에서도 뉴욕 시민들이 또 가만히 있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보죠. 부자 증세와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당연히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세금을 높이겠다는 것, 이 부분 때문에 만다니가 당선되면 뉴욕 떠나겠다는 기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가가 충격에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예, 우선 이제 부유세 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법인세 또 올라가잖아요. 그 두 개를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부자들이 플로리다 쪽으로 이제 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플로리다를 떠나 가버리면 사실상 법인세나 또는 저 부유세 이걸 내야 될 사람들이 뉴욕으로 봐서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뉴욕 자체의 시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맘다니 당선자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맘다니 뉴욕시장의 당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하늘 꼭 보셔야겠습니다. 6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이 찾아옵니다. 네, 미세먼지가 짙어지지만 달을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박소정 기자, 얼마나 큰 달이 뜨는 겁니까? 네,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뜹니다. 이른바 슈퍼문이라고 불리죠. 이 슈퍼문은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달이 지날 때와 보름달이 겹치는 우주 현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울 때 뜨는 보름달입니다. 오늘 밤 지구와 달의 거리가 35만 6,800km로 평균 거리보다는 27,600km 정도가 가깝습니다. 얼마나 더 잘 보이느냐, 일반 보름달보다 최대 14%가 크고요. 30% 더 밝게 보입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에 떴던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과 비교하면 14%가 더 크고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4시 58분으로 이미 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19분에 가장 둥그렇고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 빛나고 자정을 지나서 0시 15분에 가장 높이 뜹니다. 슈퍼문을 잘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밤사이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에 국립과천과학관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과학관에서는 슈퍼문 특별 관측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해외 유명 세일 시즌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관공제가 다가오면서 해외 직구도 늘고 있습니다. 네, 불법 수입품 단속 강화에 나선 관세청이 이른바 짝퉁 제품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명품 브랜드를 따라 만든 귀금속에서 최근 인기가 높은 라부부 캐릭터까지 모두 불법으로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된 이른바 짝퉁 제품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0만 전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내로 수입한 물품 중 총 60만 6,443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95%인 57만 점이 중국산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베트남산은 2.2%에 그쳤습니다. 이 중 몸에 닿는 장신구 250점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2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된 가짜 장신구의 57%에서는 납입 기준치의 최대 4,600배, 카드뮴은 120배 넘게 나왔습니다. 라부부 키링의 경우 조사 대상 5개 중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이 정품, 이 제품이 가품입니다. 이 가품의 경우 얼굴 부위를 만져보면 훨씬 더 부드러운데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340배가 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내분비계 교란 때문에 생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세청은 올해 해외 직구 규모가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소비자에게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에 경각심을 가지고 구매를 자제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지으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건설 비용을 개인과 기업들이 부담하면서 대가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모든 일을 사업가 시각에서 보는 트럼프에겐 백악관 연회장 건설도 부동산 사업입니다. You probably hear the beautiful sound of construction to the back. You hear that sound? Oh, that's music to my ears. I love that sound. Other people don't like it. I love it, Josh. I think when I hear that sound, it reminds me of money. 백악관 동관 이스트 윙을 철거하고 8,360제곱미터 규모의 화려한 연회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규모가 커지면서 건설비는 3억 달러 수준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기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It's being paid for 100% by me and some friends of mine, donors to it. The government's paying absolutely nothing. 트럼프는 신축 자금을 모금하는 만찬을 열었습니다. 애플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같은 기술 기업이 많았습니다.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은 물론 가상화폐와 건설, 금융업계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You've been so generous in your contributions, very substantial money, fully financed. It's fully taken care of now, and in fact, we'll have money left over. 트럼프의 지지자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았거나 규제 완화 등 바라는 것이 있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브 측은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 합의금의 일환으로 2,200만 달러를 낼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자금 조달 방식에 우려를 표합니다. 백악관과 대통령에 대한 접근권을 팔았다는 지적입니다. Trump is trying to rob taxpayers of $230 million to continue to line his pockets. 트럼프는 돈을 받고 영향력을 주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그 한계를 실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선 자금 기부를 대가로 백악관 객실 가운데 하나인 링컨 침실 숙박권을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KT가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합니다. KT는 일단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과 경기 광명 등에서 교체를 먼저 진행하고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합격 기원 선물과 격려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특별 주문 제작한 합격 기원 과자 세트와 직접 작성한 격려 편지를 임직원 가족인 수험생 4,30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 60여 명과 이동형 스크린, 무빙 스타일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무빙 스타일은 디스플레이 종류와 화면 크기, 색상 등에 따라 202가지 조합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식물 가게와 향수 공방 등의 매장을 실제처럼 옮겨놓은 형태로 우수 활용 사례도 선보였습니다. 한국엔 컴퍼니그룹 재계사가 지난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글로벌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 에이펙스 2025에 공동 참가했습니다. 한국엔 컴퍼니그룹은
한국엔컴퍼니와 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3사 공동 부스를 처음으로 마련해 시너지를 극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속에 온화함이 감돌면서 늦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았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서 한낮에 19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도 해소되지 못하면서 공기질이 무척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겠고요. 대구는 오전에, 그 밖의 중부는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 5도, 6도, 대구 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20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에 비가 조금 내린 후에 토요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 그리고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